아버님, 오늘 밤은 저랑 위스키 딱 한 잔만 더 하실래요? 방금 전까지 제사 음식을 치우던 며느리 지영이가 내민 것은 투박한 소주잔이 아니었다. 짙은 호박색 액체가 담긴 크리스탈 잔이었다. 이른을 넘긴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줄이야 꿈에도 몰랐다. 아들이 사업차 해외로 나간 지 벌써 반년, 적적한 달빛 아래 며느리와 마주 앉은 이 상황이 낯설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거실 안을 감돌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의 눈빛이 왜 이리 흔들리는 걸까? 평소엔 말 한마디 없던 아이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을 떠는 거지? 제사 지내느라 고생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그래, 지영아. 너도 오늘 종일 고생 많았다. 죽은 내 시어머니도 내 정성을 알 거다. 그런데 웬 위스키냐? 평소엔 술 한 모금도 안 하던 애가. 나는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을 조심스레 받았다. 잔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며느리는 대답 대신 잔을 들어 한 모금 크게 들이켰다. 그 모습이 평소에 단정하던 지영이와는 너무나 달라 나는 순간 멈칫했다. 10년 전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오던 날이 떠올랐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으며 아버님, 딸처럼 모실게요 라던 그 순수했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독한 술을 물 마시듯 마시게 된 걸까? 아버님, 상현씨, 해외 나간 지 벌써 6개월이죠? 거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화 자주 오나요? 지영이의 물음에 나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어제도 영상 통화했는걸? 얼굴이 좀 수척해지긴 했어도 큰 사업 따냈다고 목소리는 아주 씩씩하더구나. 왜 너한테는 연락이 뜸하니? 내 아들이지만 상현이가 무뚝뚝한 구석이 있지. 너한테 미안해서라도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혼내주마. 내 말에 지영이는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 끝에 매달린 슬픔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다. 그저 아내 기일을 챙기느라 마음이 심란한가 보다 생각하며 나 역시 위스키를 한 모금 들이켰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뜨거운 기운이 가슴 깊숙한 곳을 자극했다. 한참 동안 잔 속에 얼음만 돌리던 지영이가 갑자기 고개를 뚝 떨어뜨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 사실 상현씨 기다리는 거 이제 지쳤어요. 아니, 무서워요. 그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찻잔을 내려놓는 내 손이 가늘게 떨렸다. 상현이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자 이 집안의 기둥이다. 지영아, 그게 무슨 소리냐? 상현이가 거기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도 알잖니? 우리 집안 일으켜 세우겠다고 그 먼 타국까지 가서 밤낮 없이 일하는 애한테 기다리기 지쳤다니 그게 할 소리냐? 아니요, 아버님. 상현씨 안 돌아와요. 아니,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영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30년 넘게 공들여 쌓아온 내 자식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예리한 칼날 같았다. 너 지금 술기운에 실언을 하는구나. 상현이가 왜 못 와? 지난번 통화 때도 다음 달이면 정리하고 들어온다고. 아버님, 제발 제 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보내는 그 돈들, 아버님은 정말 그 사람이 땀 흘려번 돈이라고 믿으세요? 그 성실하던 아들이 아버님 퇴직금이며 어머니 보험금까지 다 어디에 썼는지 정말 단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셨냐고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퇴직금은 분명히 저축해뒀다고 했고 아내 보험금도 상현이가 잘 굴려서 불려준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나를 속였다는 거야? 상현이는 어릴 때 개미 한 마리 못 죽이던 순한 놈이었다. 그런 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지영아, 말이 지나치구나.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요?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일 상현이와 통화해서 사실을 확인하마. 나는 짐짓 엄한 목소리로 지영이를 꾸짖었다. 하지만 지영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가방 속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탁자에 패개치듯 던졌다. 직접 보세요. 이게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들의 민낯이니까요. 아버님이 믿고 싶지 않은 그 진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살폈다. 채무 변제 독촉장, 부동산 가압류 통지서. 서류 맨 윗부분엔 빨간색 도장으로 최종 통고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리고 가장 믿기지 않는 것. 제가 죽으면 상현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이 집과 고향의 과수원 부지가 이미 3개월 전에 담보로 잡혀 있었다. 채무자 이름에는 선명하게 박상현이라는 석자가 박혀 있었다. 이 도장이 왜 여기 찍혀 있어? 이건 내 인감인데. 내가 이걸 내준 적이 없는데. 지난번에 아버님 폐렴으로 입원하셨을 때요. 상현 씨가 아버님 주무시는 사이에 도장 가져갔어요. 그거 제가 봤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상현 씨가 제 멱살을 잡고 협박했어요.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필리핀에서 한 방만 터지면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아버님 모시고 잘 살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바보같이 믿었어요. 지영이의 오열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졌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땅, 내 아내와 땀 흘려 가꾼 과수원이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라니. 그럼 그놈이 도박이라도 했다는 거냐? 내 아들이, 그 순하던 놈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이미 유명하대요. 한국인 호구라고. 아버님이 보내주신 돈, 제가 몰래 벌어온 돈 전부 그 바닥에 쏟아부었어요. 이제는 사채업자들이 저한테까지 찾아와요. 매일같이 집 앞에 검은 차가 서 있고 밤마다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저보고 어떻게 더 버티라는 거예요. 저 무서워서 이 집에서 잠도 못 자요, 아버님. 지영이는 갑자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차가운 며느리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아버님, 저 내일 떠나요. 이 집도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갈 거예요. 저 더는 상현 씨가 지은 죄 대신 갚으면서 살기 싫어요. 제 젊음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떠나다니. 내가 가면 나는 어떡하고. 이 늙은이 혼자 이 폐허에 두고. 너 혼자 살겠다고? 지영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나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다. 하지만 지영이는 다시 내 손목을 꽉 쥐었다. 그 악력이 평소와 다르게 무서울 정도로 강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아니요, 아버님. 같이 가요. 우리 둘이라도 살아야죠. 아버님 여기 혼자 계시면 사채업자들한테 무슨 봉변을 당하실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어딜 간다는 말이냐? 돈 한 푼 없이. 아직 남은 게 있잖아요. 아버님 고향집 뒷산. 그거 상현 씨가 아직 몰라요. 아버님이 예전에 저한테만 살짝 보여주셨던 그 땅요. 어머니 묘소 옆에 아버님 묘자리로 쓰시겠다고 남겨둔 그 땅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땅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아내의 묘소가 있고 내가 죽으면 묻힐 자리였다. 그 땅은 안 된다. 거긴 내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야. 내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아버님, 시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식 놈이 집안 말아먹고 늙은 남편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무덤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실까요? 산 사람이라도 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땅 지금 당장 처분하면 5억은 넘게 받아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금매로 내놓으면 내일이라도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들고 저랑 같이 조용한 시골이나 아니면 외국으로 가요. 제가 아버님 여생 상현 씨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모실게요. 제 말 믿으세요, 아버님.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의 제안이 나를 살리려는 동아줄일까? 아니면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유혹일까? 아들을 버리고 며느리와 도망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지만 상현이가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렸다. 나를 속이고 내 전 재산을 날리고 지금도 필리핀에서 도박판을 전전하고 있을 아들이 원망스러웠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지영이의 눈빛은 절박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알 수 없는 탐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지영아, 인감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니? 아니요, 아버님. 아버님 서랍 깊숙한 곳에 있는 거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바로 그거 가지고 나와서 저한테 주세요. 제가 아는 브로커가 밤새 서류 처리해 줄 거예요. 계약금만 받으면 우리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이 집 뜰 수 있어요. 도장을 주면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털터리가 된다. 며느리가 나를 모시고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다오. 이 늙은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야. 술기운에 결정할 일은 아니지 않니? 시간 없어요, 아버님. 지금 상현 씨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근처에 와 있다니까요.
아까 제가 집 들어올 때도 검은 양복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는 거 봤어요. 그들이 들이닥치면 그 땅도 뺏겨요. 빨리 결정하세요. 지영이가 내 어깨를 흔들며 다그치던 그때였다.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음에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지영이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컸다. 아버지, 저예요, 상현이. 지영이 말 믿지 마세요. 그 여자 지금 아버지 도장 뺏으려고 연극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뭐? 상현아, 너 지금 어디야? 너 필리핀에서 잡혀있는 거 아니었어? 아버지, 저 지금 공항이에요. 방금 한국 도착했어요. 지영이가 제 이름으로 사채 쓰고 도망가려고 저를 필리핀에 가둬두라고 사람을 썼던 거라고요. 저를 도박 중독자로 몰아서 아버지 재산 가로채려던 건 지영이었어요. 아버지,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세요. 집 앞에 제가 보낸 친구들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절박함 그 자체였다. 나는 멍하니 지영이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나를 걱정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아, 결국 전화가 갔네. 그 멍청한 인간들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지영이는 이제 울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내 손에서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콰직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다. 아버님, 상현 씨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저 그 인간이랑 살면서 숨 막혀 죽을 뻔했거든요.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주면서 효도해라, 제사 지내라. 저도 제 인생 찾고 싶었다고요. 그 답답한 집안 구석에서 늙어 죽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속으로 생각했다. 아, 하늘이시여. 10년 동안 내 딸처럼 아꼈던 아이가 이토록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니. 이 아이의 눈물도 위스키 한 잔의 다정함도 다 나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인가. 지영이는 품속에서 가느다란 주사기 하나를 꺼냈다. 아버님, 곱게 도장 주시면 편안하게 주무시게 해드릴게요. 거칠게 하면 아버님만 힘들어요. 저도 좋아서 이러는 거 아니니까 그냥 좀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탈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는 뒷걸음질 치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다. 지영이가 다가오는 그 순간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상현이가 들이닥쳤다. 얼굴은 엉망진창이 되고 옷은 찢어진 채였지만 상현이는 눈에 불을 켜고 지영이에게 달려들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가 어떻게 내 어머니, 보험금까지 손을 대. 내 이름으로 가짜 서류 만들어서 아버지 집까지 팔아먹으려고 해? 두 사람의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사상 위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고 며느리가 따라주었던 위스키 병이 박살나 호박색 술이 바닥을 적셨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 하고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내 삶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삶의 의욕이 완전히 꺾여버렸다.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너희들이 사람 자식이냐. 내 외침에 두 사람이 멈췄다. 상현이가 지영이를 제압한 채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지영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아버님, 아버님도 공범이에요. 제가 아버님 명의로 대출받을 때 아버님이 도장 찍어주셨잖아요. 치매 기운 있다고 속여서 제가 다 받아낸 거 기억 안 나세요? 그 말에 상현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도장을 찍어줬다고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지영이가 아버님 영양제예요 라며 건네준 약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뭔지도 모르고 찍어준 서류들이 떠올랐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지영이는 수갑을 찬 채 연행되었고 상현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내를 믿고 모든 걸 맡겼던 제 잘못이에요. 아버지가 겪으신 수모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마음은 들지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된 상태였다. 상현이 역시 무죄는 아니었다.
아내를 방치하고 부모를 등한시하며 오직 돈만 쫓아 해외로 나갔던 그 무심함이 이 비극의 시작이었으니까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깨진 유리 조각과 술 냄새만이 이곳이 전쟁터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인자한 미소만 짓고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보, 당신이 없는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구려. 우리가 일궈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소.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한단 말이오. 자식도 며느리도. 결국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바닥에 남아있는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지영이가 나를 잠들게 하려고 독을 탔을지도 모를 그 술을 나는 주저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톡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심장을 태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고통이 배신감보다는 덜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마지막 남은 땅인 고향집 뒷산을 정리했다. 그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된 빚을 갚아주고 상현이를 먼 곳으로 떠나보냈다.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를 보면 지영이가 생각나고 내 어리석음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는 홀로 과수원 한 구석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인생이라는 게 결국 위스키 한 잔의 취기처럼 잠깐의 꿈인 것을 왜 그리들 악착같이 서로를 핥히며 살았을까?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름뿐인 명예도, 지켜야 할 재산도, 사랑하는 가족도 없다. 나는 오늘도 달빛 아래 홀로 잔을 채운다. 이제는 누군가 나를 속일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가장 쓸쓸하고도 평온한 밤이다. 멀리서 소쩍새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가 마치 바보같이 살았네, 바보같이 살았어라고 나를 비웃는 것만 같다.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조용히 눈을 감는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이 지독한 배신의 꿈에서 영원히 깨어나기를 기도하면서